규제를 한 지역들은 하나도 안 빠졌고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은 조정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10억 향해 갈 것이고 10억 넘어가는 것은 15억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때까지 펼쳐질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매 시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은 어차피 이사 갈 사람들만 꾸역꾸역 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인데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파시온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10.15 대책 나온 지 벌써 이제 2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통계들도 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급감했던 게 가장 특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래량이 많았을 때 대비해서 대부분 지역은 절반 이상으로 거래량이 줄었고요. 심한 지역은 9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10건 거래됐던 게 한 건만 거래되는 그 정도로 심한 지역이 있고, 그럼 그렇다고 뭐 시세가 빠졌느냐? 규제를 한 지역들은 하나도 안 빠졌고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은 조정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매매 시장이 아니라 매매 시장은 어차피 이사 갈 사람들만 꾸역꾸역 거래를 하고 있는 현황인데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아예 12월 달부터 안 나와요. 모든 은행이.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반전세라 해서 기존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꼭 올려줘야 되는 경우는 하급지로 가죠. 하급 상품이나 하급 입지. 그래서 지금 임차 시장이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내년에 임차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이 되게 초강력 대책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강력하긴 했지만 결국에 목표한 매매가 하락, 전환 이거는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계속 상승세인 건 맞는 거죠. 네, 뭐 일단은 그렇죠. 신고가가 지금 10건 중에 6건이 신고가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는 가격을 잡는 효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정책이고요. 거래량을 줄였다라는 측면으로서는 성공한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줄였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뭐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신규로 계약하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대출 양이 증가하는 건 막았다. 이건 성공한 정책일 텐데, 기본적으로 뭐 수요를 억제한 것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뭐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서 저는 뭐 이거 성공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약간 인정한 게 이거를 푼해 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토어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뭐 노원부터 뭐 수원까지 우리 동네 왜 묶었냐, 이 지금 민심이 또 흉흉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풀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랑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비밀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기사가 썼는데, 보도 자료에 아니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아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굳이 낸 것은 늘 그랬거든요. 했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건의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건 하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서울서는 이 7개 지역을 건의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오세훈 시장만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언급 안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좀 부당한 지역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이걸 푸는 것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안 풀 것 같아요. 안 푼다? 예. 그 10.15 대책에 관련해서 정책실장도, 김영범 정책실장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약간 임시적인 대책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걸 풀게 되면은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 관심이 있는 층들은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 여기는 좀 부당한 침해를 받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지역과 전혀 관계를 없거나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규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날아갈 것인가 더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만 신경을 쓸 거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이제 주식 쪽으로 다 관심사가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알지만 그냥 가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이게 굳이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풀 수도 있을 것 같은 안 오른 동네들이 네. 또 약간 여당의 텃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청장으로 출마하거나 하시는 분들, 시장들은 되게 지금 좌불안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장들은 건의를 했어요. 네. 건의를 했는데 이게 뭘 보면 아냐면은 적극적으로 건의 안 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 쪽 지자체장끼리 모여서 걸기대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거기 일단 민주당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들이 더 좀 피해가 심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로만 건의했지 흐지부지 끝난 거 보니까 이들도 안 풀어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지자체를 하고 있는 쪽은 원래 규제를 받던 지역들이거든요. 네. 거긴 무조건 안 풀어주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확대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화성에 지금 동탄 지역이 이제 내년 2월인 거예요. 분구되는데 네. 분구되면 바로 묶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맞습니다. 약간 좀 후지부지 되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구리, 화성, 동탄 그리고 이제 그 안양, 만안구가 네. 이번 주에 그 부동산 통계로 0.44가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25개구 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아마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수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의 대부분은 별로 좀 침체가 돼 있고 동탄역 주변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동탄 이신도시도 저쪽 호승공원도 지금 온기가 안 갔어요. 네. 동탄역 주변만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핀셋으로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구 단위로 묶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다른 거 한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규제하는 게 맞는데 이쪽 경기 북부 쪽은 아무래도 좀 민감해야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또 지자체 장도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눈치를 볼 것 같아서 일단 2월 2일까지는요.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지역은 제 생각에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최대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 네. 왜냐면 또 바꾸면 그 소위 말하는 긁어부스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올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가 네. 풀었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오히려 표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분간 어떤 이 규제는 좀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는 네.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되고 있으니까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토허제는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를 막는다는 취지가 있다고 쳐도 투기 과열지구는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대로 둘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게는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남긴다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두 개 다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미리 사둘 수도 없고 생각보다 투자 목적은 아닌데 이사 시기가 안 맞아서 미리 사두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게 좀 다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네. 푼다고 하면 두 개 푸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시장의 정상적인 요구들을 받아주면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6월 2일 전까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어도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2일 이후에 네네. 물론 이제 어떤 선거 결과를 보고 뭐 판단도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그때 지나고 나면 진짜 풀어라라는 얘기들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는 진짜 풀어라. 그러면 풀면 분명히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 2월처럼 네. 풀자마자 그 푼 지역들에 갑자기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예전처럼 뭐 투기 수요가 많거나 투자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푼 지역 중에 좀 센 지역들 혹은 신규 아파트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좀 센 지역들은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센 지역들은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시세가 막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올 2월달, 3월달 그 사이는 센 지역이었거든요. 천하의 네. 잠실이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제외하면은 지금 규제 지역 중에 풀만한 지역 중에서는 막 올라갈 지역들은 없어 보입니다. 뭘 보면 아냐면 좀 지방을 보면 알거든요. 지방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오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실거주 수요로 인기 있는 지역들만 조금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도 지금 비규제인데도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시세가 충분히 쌈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 받다가 비규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들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지금 규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냐로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그렇죠. 규제가 있어도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는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지금 강남 3구 같은
곳들은 규제를 아무리 해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그 트렌드, 네. 실거주 트렌드. 네.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노원에 사나 강남에 사나 규제가 똑같은데 왜 네. 노원을 사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이 그렇죠. 상관없다면 네.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강남 3구가 싸 보인다. 네. 이것도 맞는 생각일까요? 강남 상부 용산구는 시세가 비싸요. 비싼데 뭐 비싼 거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하면 이런 게 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베일리하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난주에 24평이 47억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24평이 47억이면 솔직히 47평이면 빌딩을 살 수 있고 한강변에 있는 50평대 40평대 아파트도 갈 수 있거든요. 구축이면은. 근데 굳이 이거 24평을 47억 주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샀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비싸다 싼다의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분양했던 아파트가 있어요. 뭐 트리니원이라고. 네. 34평이 27억에 분양했단 말이죠. 그건 절대 가격은 높지만 싼 거잖아요. 옆에 있는 아파트가 70억인데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싸다 비싸다의 논쟁은 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남 3구나 용산구를 뭐 비싸다 싸다 이거의 논쟁보다는 여기가 많이 올랐고 그 외 지역들이 좀 가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가격의 갭이 좀 크다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외 지역도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풍선 효과나 키 맞추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예. 외곽지들도 다 올라갈 것이다.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거는 좀 맞는 방향일까요? 내년도쯤에? 그렇죠.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은 이제 40억, 50억, 60억 시장이 됐고 마포구라든지 뭐 성동구라든지 동작구, 강동구는 20억, 30억, 40억 시장이 됐고요. 그 아래 단계들은 서울의 이제 중위권은 이제 20억. 그다음에 서울의 하위권 지역은 있고 10억 조금 안 되는데 지금 9억대까지는 거의 뭐 규제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6억 대출 다 나오고 정자금 대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10억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15억을 향해 가는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도 있거든요. 다만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마 신축이나 준신축까지는 그게 될 텐데 재건축 이슈가 없는 그 구축들은 그렇게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하급지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인천의 상급지한테 지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서울의 중하급지까지 온기가 퍼지다가 경기도나 인천까지 퍼져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15억 향해 갈 것이고 10억 넘어가는 것은 15억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때까지 펼쳐질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약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갔는데 이번에도 네. 약간 비슷한 패턴을 또 보이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을 했는데 지금은 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형태로 가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세거든요. 네. 네. 이 대출 규제 풀릴 거냐 네. 이거 기대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왜냐면 난 소득은 높은데 자산이 없는 분들은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집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못 사니까 네. 이거 풀리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줄 가능성 뭐 내년 안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없습니다. 안 없다라고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부동산만 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부의 목적이 지금 주가 지수를 5,000포인트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아마 1차적으로 6월 2일 전까지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한국 주식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차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금 거의 중지시켜놨거든요. 물론 내년 초에 풀긴 하겠지만 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원래 전세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보단 더 많이 대출해줘야 되는데 딱 서 있어요. 5억에서 더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더 증세할 수도 있다라고 네. 은근히 또 겁을 주잖아요. 해외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5,000포인트 넘기려고 노력을 할 텐데 5,000포인트 넘길 때까지는 대출 규제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유동성 들어가는 것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은행한테는 대출해주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대출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대환 절대 안 되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안 나오거든요. 1월 달에 좀 풀리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뭔가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는 뭐 매매든 전세든 아마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대출 규제를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은 좀 있는 분들은 사실 눈높이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데 네. 대출을 안 해주면 사실상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량이 준 게 바로 그 포인트가 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면은 DSR 감안했을 때 거의 7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맞벌이로 연봉 1억, 1억이면 2억이잖아요. 그분들은 1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 전세를 한 6억짜리 사는 사람들은 14억 대출을 받아서 합쳐가지고 20억짜리 주택을 갔던 게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월, 15일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가 확 준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선택은 과연 뭘 할 것인가? 여기 못 사요. 종잣돈이 없는 이상. 그러면 이제 방법을 택하겠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하급지로 갈 것인가? 왜냐면 이제 20억, 55억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15억에서 20억 5억 사이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4억 보태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혹은 아예 아싸리 그냥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미래에 지금은. 그래서 아예 그냥 재개발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예, 재개발은 지금 규제를 좀 덜 받거든요. 네. 저 재건축은 원래 목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어려웠던 원래 것들이고,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더 재개발 지역들이 더 뜨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이 아마 지금 당장 입주는 못하지만 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부는 그렇게 좀 터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 못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네. 결국에 그러면 내년도는 전반적으로는 그냥 상승인데 네.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또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곳이 강남인데요. 강남도 이 사무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올랐어요. 네. 예, 나홀로 아파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남도 딱 50%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만 오르고요. 여기 강남구에 의외로 나홀로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 아파트도 안 올랐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아파트들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고기 반이 정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도 이런 좀 유명한 아파트들이나 유명 해질 아파트들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이 5대 5면은 경기도 인천은 6대 4예요. 4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방은 아마 2대 8 정도 될 겁니다. 20%밖에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 못 가게 되면요, 이사를 안 갑니다. 거래량이 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더라도 예를 들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은 안 올라간다더라라는 게 이제 많이 학습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유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단지가 유리하겠죠. 그러겠죠. 나홀로 뭐 일단 100세대 전후 이런 아파트들은 살기는 되게 좋아요. 여기 뭐 인프라 다 있으니까. 근데 일단 외부에서 몰라요. 모르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주변에서는 이사들을 하는데 한 번 이사하면 잘 이사를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요, 외부에서 왔을 때 사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잠실이 많이 인기가 많고 시세보다 제가 봤을 때는 잠실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 이유는 외부에서 잠실 아파트는 다 알아. 엘스 리센츠를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왔을 때 다른 아파트를 검색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들을 한다라고 간접하게 되면은 서울서도 아마 조금 작거나 거래가 평소 때 안 되던 아파트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면은 그때도 결국에 후반기에는 정말 막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막 2022년도 동두천까지 막 21 규제 지역 년도. 하고 그랬는데 당장 내년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내후년 뭐 내후후년 정도에는 정말 대세 상승장 같은 것들도 좀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천천히.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샀다가 물렸던 지역들은 투자 안 할 거예요. 동두천은 안 할 거고요. 그때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2021년도에 동두천이 올랐던 것은 동두천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규제를 지정한 날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학습이 있고, 동두천은 오를 때 포천도 올랐었어요. 네. 포천은 아예 규제도 안 했었는데 그냥 거기 올랐다가 그냥 바로 빠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요. 예전엔 또 투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샀긴 했었거든요.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최근 통계 아마 뉴스에 나왔을 텐데 다주택자가 계속 기하급수로 줄고 있어요. 예, 지금 2년째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어차피 못 파는 사람들 이어서 남은 사람들 빼고는 다주택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꾸역꾸역 판 거야, 결국은. 그분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리던 게 팔리기 시작했던 것들인데, 뭐 안 팔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손절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팔리는 건 더 싸게 팔아서. 왜냐면 똘똘한 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 사줘야 되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에 편입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세 상승이 나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 위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네. 가는 게 더 간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